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젠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진중한 토론해줄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올 들어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국회 이른바 셧다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대요. 네. 지금 뭐 국회에서 정말 지난번도 한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있을 때와 다른 처음 보는 모습인데다가 예. 지금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 국회법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지금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김영춘 사무총장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네. 코로나 이외의 다른 이유로라도 물리적으로 이 회의 공간에 못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표결이 불가능하고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금 불가능해지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 규범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지금 이렇게 교대조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만약에 어디가 하나 뚫리면 그 예비조가 들어와서 이렇게 즉각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뭐 국정원, 국방부 이게 주요 부서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24시간 상시 대비 태세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 국회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도 좀 보완을 좀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제2 지금 확진자 확산에다가 국가기관까지 하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실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철저히 조심을 하고 또 이 방역 시스템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국회도 그에 대한 대비를 이번 계기로 더 강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화상회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미 서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당장 다음 주에 국회가 가동이 되면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 결산 처리를 아직 못했단 말이죠. 네, 30일이라도 좀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있던데. 마무리하고 하려면 원격 표결 시스템도 빨리 도입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빨리 바꿔서 도입을 하고 최대한 소위 예방을 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에 방역 수위 2.5단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경제 충격 우려에 단계 상향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3단계로 갈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일찌감치 벌써 이 3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는 바로 못 가고 지금 뭐 2.5단계 정도로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 실행은 좀 더 강화하는 2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2단계를 일주일간 유지하되 뭐 음식점, 카페 이런 쪽은 이제 더 훨씬 강화된 방역 조치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확진자들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3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을 해서 이 방역을 최대한 강화를 해가지고 이 추세를 지금 제어를 한 다음에 뭐 상황을 보면서 3단계 풀면 경제적인 충격은 좀 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투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해주셨네요. 지금 식당은 낮 시간에는 영업이 가능하고요, 보니까. 다만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그냥 수도권에 하는 30일부터. 수도권에 지금 뭐 배달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거기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하고 실내 운동 시설이나 뭐 가령 뭐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게 모든 실내 운동 시설이 다 아마 셧다운 되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생활이 대단히 이렇게 힘들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초유의 코로나의 정말 초유의 이제 생활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 아마 중대본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경 본부장 얘기가 예, 다음 주쯤에 다음 주부터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 많으면 매일 2,000명까지 얘기하고. 예,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전문가들 말을 우리가 서툴리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내놨지만 그래도 회사 출근이라든지 공직자들 출근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3단계를 시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2.5단계를 시행을 했는데 예. 하여튼 방역 당국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이 총리실하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결단과 판단을 내려야 되고 저희들은 또 그걸 잘 따라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전국 의사들 집단 휴진제 3일절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관련자 이행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가 중간에 다시 취소하는 듯 했는데 다시 보니까 지금 10명 거부할 조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렇다면은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 나오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좀 가세하는 흐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지금 방역이 어디서 어떤 구멍이 뚫렸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깜깜이 감염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하고 이제 의협에서 이런 갈등을 벌이는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데 사실 저는 정부가 좀 원인 제공을 했고 서툴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이 이제 공공의대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료 인력 확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의협 쪽에서는 일단 방역에 주력한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킨 다음에 좀 논의를 하자고 했던데 정부가 계속 밀어붙여다 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쪽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통 노력도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그걸 무기로 생각하고 등에 업고 시작했으니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와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방역을 K방역 뭐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 이후에 사태를 진정시킨 다음에 정말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만 표명한다면 아마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예. 의료 인력들이 노력을 할 텐데 정부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파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을 해서 계속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는 좀 자제를 하시고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왔고 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눈앞에 있는 굉장히 크고 중차대한 지금 이 싸움이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이 지금 이렇게 전부가 투입돼야 될 그렇죠. 이 상황이 보통 때보다 훨씬 비상 상황으로 집중해야 될 텐데.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지금 공공의대라든지 또 의사 정원이라든지 또 한약 협약 이 건강보험 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연구하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한참 뒤에 네, 중장기적인 거죠. 중장적인 문제여서 사실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워낙 크고 중요하고 이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워낙 많이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조금 한 발 양보하는 게 좋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최대집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하고 사이에서도 요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의사협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안을 내놓았거든요. 보면 의사협회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가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실은 전공의들이 아니 의사협회 당신네들 우리 대리에서 협상한다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못 얻어내냐 그냥 아예 철회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공의들이 조금 과도한 요구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중차대하고 중하고 위급하니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보류 방식이든 철회 방식이든 간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조금 조금 뭔가 양보하고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상황을 따질 것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급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를 넘어서 3, 4차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 생각이죠. 뭐 근데 상당히 심지어는 강하게 어떤 지속적으로 이야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분은 뭐 계속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주자. 그러면 한 15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네, 그 돈 가지고 나라 망하냐는 지적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가 뭐 OECD 평균보다 한참 적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뭐 30만 원씩 한 100번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 부채를 OECD 평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마다 네. 다 사정이 있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고 건전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국제 신용기관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11조 정도 적자 재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든 지금 정부는 결국은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겠다는데 이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경우 만약에 신인도가 떨어진다. 그럼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저런 이야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미 뭐 이낙연 의원이랑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여당에서 그게 다수의 동의를 받는 분위기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동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부도 선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네. 상당수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선별 지급을 2차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선별 지급을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별 지급을 하려면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행정 비용이 뭐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 분들을 우리들이 정부 차원에서 잘 골라서 그분들께 빨리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일회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다 겸해야겠어요. 급한 말 그대로 정말 재난 지원의 성격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략과 맞물려서 같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라든지 큰 틀의 어떤 거시경제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처럼 거의 지금 뭐랄까 이 축소지향의 어떤 경제 구조를 우리가 한 20년 늦게 뒤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 지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부채를 내서 썼을 때 이게 뒷감당이 가능할까?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국세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 사업자들 상대로 세무조사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올해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도 한 3, 40조 이상이 지금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아하.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짤 때 한 3, 40조 정도, 한 30조 정도는 이게 국가에서 그냥 부채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세수가 한 3, 40조 더 안 거치다 보니까 이게 부채 규모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지금 커지고 몇 있는 년 이런. 전에는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한 3, 4년 전 얘기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생각보다 이게 세금 거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말씀이 사실은 이게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희망과 위로를
오래만 주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멀리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다수가 또 기재부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제 내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이제 뽑히게 되면은 인수인계를 하게 되니까 네. 사실상 오늘까지가 임기가 마지막이라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에 마지막 마치면서 그냥 이번에 당 대표 임기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30년 넘는 지금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퇴임 간담회 열었는데 퇴임 간담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과 더불어서 또 이해찬 대표 그동안의 역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32년 정치를 했고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기획력이 뛰어난 분,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총애를 했던 분,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중용을 했던 분이니까 그분의 정치력을 나름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교육부총리 총리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표 2년 마쳤죠. 민주당 내에서야 높이 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지난 총선도 이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야당 소속인데 이분의 어떤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말하다 몇 개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이요, 지난 이제 20대 국회 말에 소위 말해서 이번 4.15 총선의 근거가 되는 준연동형 선거법, 야당과 거의 협상하지 않고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좀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언론에도 났지만 이해찬 대표한테 가면 딱 막혀서 그냥 밀어붙여라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좋아요. 그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이죠. 준연동형 했으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내야죠. 그런데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서 의석은 많이 얻었지만 예. 그 민주당 내에서 평가한다면 사실 자가당착이다. 이거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네, 개정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쉽다라고 그다음에 지적을 이분이 하군요. 이제 지금 떠나면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하고 당내 민주화도 오늘 네, 강조했는데 차기 지도부한테 얘기했죠. 예. 그동안에 본인이 자성하는 목소리 먼저 냈어야 돼요. 야당과 네. 소통하지 않았고 당내 민주화 과연 했느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징계하고 결국 공천도 탈락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이야기도 없었다. 그래서 예. 이해찬 대표의 여러 가지 또 소위 장애인에 대한 막말까지 있었는데 인권위가 교육받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물러나면요. 그 인권위 공고부터 받아들여서 네, 당에서도 교육받아라 받기를 했죠. 좀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정치인인 것 같고요. 예, 88년 13대 때 이제 국회의원 입문을 했죠. 예, 13대부터 17대까지 했고 18대 쉬고 예. 19, 20대를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 아마 세 분 당선되는데 정말 굵직한 일조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와서 최근에 어쨌든 이게 검찰 개혁 저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분명하고 그거를 필요하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도록 그 추진력을 가지고 했다는 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덕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 놓고 퇴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고 정말 영예롭게 이렇게 퇴임하는 정치인이 많지가 않은데 예. 그만큼 성과를 많이 냈다. 그리고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나 잡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승리의 원동력과 어떤 견인을 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선거 승리와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여.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말 새로운 시대로 좀 끌고 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역할을 많이 했다. 아까 우리 이선일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흠은 그냥 큰 본인의 어떤 네. 업적에 비하면 소소한 이렇게 실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사람이 인간적으로 담백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그걸 네. 소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여야 간에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지금 그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 선거에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그 선거법으로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건 말씀하신 네, 질문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입법을 해서 밀어붙이기식 했던 그런 정치 스타일은 당내에서는 평가받을지 몰라도 국회 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수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용광로처럼 녹여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네, 하고 싶습니다. 여당의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해찬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당히 여러 가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주목을 했었는데 지난 2년간 어땠다고 보십니까? 당청 관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처음 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당이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주로 행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당의 목소리가 청와대에도 많이 투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당 중심이 될 거라고 봤지만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청와대 출장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버겁게 생각한다. 두 분 관계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내려오는 뭐 오다라면 오다, 지시라면 네. 지시를 당 차원에서 정치력을 통해서 녹여서 야당 의견까지 반영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은 저는 발휘하지 못했다. 당의 이런 자율적인 지적을 하고 정치력을 싶습니다.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하고 당 사이에 별 마찰음이나 잡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조율이 원만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히려 매끄럽게 했다는 평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재난지원금 줄 때도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만큼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조율을 해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것은 최근에 네.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어떤 마이너스에 의해서 연동되는 지지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이해찬 대표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 어쨌든 네. 이제 밖으로 갈등이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당청 관계 여러 가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끄럽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평가시네요. 예.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바로 내일 판가름이 나는데요. 새 수장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대낙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들어도 어대 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큰 틀의 흐름을 타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 현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설 능력이라든지 순간의 어떤 뜨거움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 그것도 지금 없고요. 전혀 없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투표도 조직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당수의 조직이 이낙연 후보한테 가 있다면 그냥 그런 소문입니까? 많이 가 있다. 뭐 그렇게 대개 뭐 그렇게 보긴 네, 하던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은 아니죠. 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선출될 게 뭐 거의 100% 확실은 저도 확실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판단하시군요. 예. 이 어대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대만이라고 이대로 가다가 뭐 대표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대표만?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관심사는 내년 3월에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될 경우에 가정을 한다면 3월까지 7개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그 시점 가서 물러나고 대통령 후보 민주당 내에 이제 경쟁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지는 불투명하죠. 그런데 본인이 리더십을 이제 잘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낙연 대표를 가정할 경우에 비교가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해찬 대표 당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립을 잡아가지고 리더십을
어찌됐든 나름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제 비교가 될 거고 바깥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소위 저울질에서 이낙연 새 대표가 좀 밀린다. 좀 과거보다 못하고 야당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예. 더 하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도 많고 본인이 아마 이렇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예, 이상일 의원이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제 해야 될 과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김경진은 지금 이제 새 지도부 되겠지만 아까 이낙연 의원의 가능성을 이제 크게 말씀하셨는데 숙제 또 해야 될 과제 뭔가 또 기존하고 새롭게 뭔가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가장 최소한으로 적게 다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가 이렇게 좀 몰렸던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결과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만큼으로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그게 오히려 거꾸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데 이 갈등 관리를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들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